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 방송은 야호! 나도 경매하자! 오늘부터 바로! 라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물건지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건영 1차 아파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으로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이제 경매도 구독만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부가투자 사이클 모형상에서 현재 하락장의 급락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상승장의 그러한 시절은 이제 잊으시고요. 정말 다들 좀 무언가에 홀린 듯한 시기를 우리가 지난 7년간 보내왔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어느 정도 급락기 그리고 하향 안정기로 서서히 접어들 시점인 만큼 여러분 모두 지금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열심히 예금하시고 현금 채굴하시고 또 서서히 공부하시면서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매수의 기회를 엿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모든 부동산 투자에는 매수 또는 매도에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사이클론자이고요. 경매조차도 최적의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매는 하락기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경매 최적기는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간 경매 생활을 해온 결과를 돌아보건대 언제나 유효한 투자 수단이긴 하지만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는 언제? 바로 급락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어 가는 그 시점부터가 경매의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한 3, 4개월 후부터 아마 이제 급락기를 멈추고 서서히 하향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침체기의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매물건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경매물건 소개와 함께 서서히 저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나 3, 4개월 후쯤에는 유튜브 구독만으로도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소양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경매에 있어 투자 판단 고려사항 및 기준으로 먼저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매는 부동산 사이클상 하락기에 가장 빛나는 투자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일부 분들이 경매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경매를 안 해봐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물건에 따라서 뭐 빌라는 제가 경매를 배운 초기에 좀 했었고요. 어느 정도 좀 자본의 여유가 생긴 뒤로는 아파트 그리고 특히 상가나 꼬마 빌딩 등의 토지 그런 것들만 주로 경매를 통한 매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타 물건에 있어서도 분명히 경매는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러한 투자 전략도 투자법임에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매 기준, 특히 경매 경우에는 이렇게 단타로 1년 이내 매도를 목적으로 해서 입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위 선수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도 이 경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단타를 목적으로 입찰을 하시고 계시고요. 현재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좀 단타로 1년 이내에 좀 자본금을 빠르게 좀 늘려가고 싶은 분들은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과 같은 급락기, 하락장의 초기의 경우에는 시세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금매보다도 최소 20% 이상 싼 가격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낙찰을 못 받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세워두셔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노후도에 따라서는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해야 매도하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은 싼 가격에 입찰을 해서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하고 매도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비과세를 목적으로 하실 경우에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상가의 경우는 보통 3년 이상 보유하셔야 어떤 장기 보유 장특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을 보유하신 후에 매도를 목적으로 하실 때는 2018년 1월 또 2018년 9월 이때 가격을 참조하셔서 가격으로 입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시점이 저희 부가TV 또 제가 최소한 아파트의 저점 바닥에서 무릎 언저리의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꼬마 빌딩 경우에도 지금은 어떤 대출이자가 굉장히 고금리죠. 최소 6%, 7% 고금리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 금액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층을 기준으로 최소 7% 그리고 2층, 3층 이상은 각각 1% 정도씩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7%, 2층은 8%, 3층은 9% 이상 되는 수익률에 맞춘 가격에 입찰을 하셔야 하고요. 다가구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 7% 이상 수익률에는 맞춰서야 안전마진이 확보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생경물의 경우에는 최소 5% 이상 수익률에 맞추셔야 여러분들이 안전마진을 확보하실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지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준이 서울 그리고 경기도 특히 양질의 일자리 지역 그것도 역세권에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랜 기간 물리지 않고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남, 마곡, 여의도, 용산, 광화문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판교가 대표적이죠. 그렇게 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황금성에 무리가 없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또 수익률도 7% 이상 맞춰두셔야 여러분들 지금 같은 고금리 대출 시기에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자,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하락장 초기죠. 그래서 지금과 하락장 초기에 앞으로도 하락 시기 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심리적 압박, 대출이자 또 하락장 속에서의 하락에 대한 압박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대출의 경우에도 LTV 20% 이내로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지상 같은 경우는 뭐 임차를 내가 바로 맞출 자신이 있다면 LTV 최대로 받아도 물론 관계는 없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지금은 하락장 초기인 만큼 가급적이면 LTV 50% 전후에서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공모의 물건의 경우에는 임장의 정석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경공매 물건이니까요. 관심 물건을 경매지를 통해서 선정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경매질이나 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 그리고 입지 분석에 대한 수험품을 하셔야겠죠. 물론 권리 분석 그리고 사이클 분석을 저거는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물건 분석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임장 여부를 결정하시고 출구 전략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몰라도 최소한 상가, 꼬마 빌딩, 토지 등은 출구 전략 정말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임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방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입지 가치에 대한 평가하시고 그리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물건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 물건에 대한 선별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2차로 물건 분석하시고 나서 또다시 2차 선별 하셔야 하고요.
3차로 입지가치 평가하시고 임장하신 다음에 입지가치 평가하시고 입찰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서 3차 선별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3차 선별까지 오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임장 물건에 90% 이상, 한 95% 정도는 다 떨궈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 들어갈 물건들은 사실 5% 내의 물건만 입찰을 들어갈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됩니다.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권리 분석까지 하고 85% 이상을 떨궈내고요. 그리고 손품 팔아보고 나머지 한 10% 떨궈내고 최종적으로 한 5% 정도만 선별해서 입찰하는 그러한 단계를 겪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리고 임장도 마찬가지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장도 거릅니다. 그래서 5% 이내 물건들만 임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에 의해서 특히 투자 대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장의 정석, 경공의 경우에는 select, 물건 선정하고 분석하고 임장하고 입찰하는 이 사버의 단계를 꼭 겪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선정한 물건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건영 1차 아파트고요. 관악구의 경우에는 중앙지원에서 합니다.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물건 보시면은 9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소유자는 전땡땡씨 그리고 채무자가 최땡땡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르죠. 이 점을 일단 우리가 좀 특이하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두 분의 관계는 배우자일 관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집을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진 않겠죠. 그래서 배우자 관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채권자는 AMC입니다. AMC라는 회사는 자산관리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부실채권 취급하고 채권 추심하는 업체, 그래서 개인이 누구한테 돈을 차용을 해줬을 경우에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재산관계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채권 추심회사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물건 보시면은 입찰일이 2023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이었고요. 저는 이 물건 어제 저녁에 조사를 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1차 때 떨어졌죠. 1차에 떨어서 현재 80%, 20% 저감된 80%에 진행되는 물건이었고요. 자, 이 물건 보시면 21년 4월 14일 날 변경되어 나왔던 거고요. 경매 개시를 보시면은 20년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21년 4월에 1차 기일이 잡혔었고, 이마저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마 채무자가 연기 사유를 좀 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변경되어서 2022년 2월에 한 차례 유찰되었고, 왜 유찰됐겠어요? 22년 12월이니까 급락, 정말 하락장의 공포에 들어섰을 때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찰되었을 거고요. 오늘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 2차 기일이었고요. 과연 낙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가장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감정평가일이에요. 이때 감정평가 언제 했죠? 2020년 4월 21일에 했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보통 경매 신청자가 법원에 이 물건 경매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에 경매 개시일을 등기부등본에 기입을 합니다. 그로부터 그 후에 감정평가사에게 이 물건 감정평가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이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경매 개시가 됐고요. 4월 21일에 감정평가일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 20년이면은 아직은 한창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상승장 때 이
감정가 나온 게 6억 100만 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셔야 하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게 뭐라 그랬죠?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등기부 현황이 이런 경매지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GG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저는 굿옥션도 역시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다 GG 옥션에서 보여지는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현황도 보면 나오고요.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소유권이 전 땡땡씨이고요. 전 소유자는 박땡땡씨였습니다. 그리고 장흥, 아마 새마을금고 같은데요. 장흥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내가 소유권 이전한 날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경매에서는 최초 소유권 이전하고 최초의 이 기일을 말소 기준 등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전부 말소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소되는 것은 결국 경매로 낙찰되면 전부 사라지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임차인 관계입니다. 등기부 현황과 함께 임차인 현황을 꼭 보셔야 하고요. 임차인 최땡땡씨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항력이 없다고 나오죠. 대항력은 이 임차인의 권리를 이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관계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고 말씀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인수 여부가 소멸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인수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제는 뭐냐?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 소멸만 보실 것이 아니고 이 경매 신청자의 관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경매 신청하신 분이 보통은 이 근저당권자가, 최초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채무자가 빚을 안 갚았을 경우에 보통 이 1근저당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라고 하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보통은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그로부터 경매 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새마을금고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다른 경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세 번째 권리관계상으로는 세 번째 권리관계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 번째 관계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청구액이 적습니다. 1680만 원이에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6억짜리 감정평가 받은 아파트를 지금 1600만 원, 80만 원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결국 보면은 새마을금고는 아직 경매 신청을 뒤늦게라도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은 이 대출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금액을 갚지 않은 거죠. 누군가에게 개인 채무를 진 것을 갚지 않아서 경매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언제라도 채무자가 갚고, 그렇죠? 변제 후에는 취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물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권리관계에 있어서 아까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다고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친절하게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법원에서 공중시키죠. 공중하는 셈이죠.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등기부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하고 해당 업상 없음 공칸이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소멸하는 권리 없습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아무런 내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없다고 법원에서 매각물권 명세서상 인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한 권리가 나중에 낙찰 후에 보니까 나왔다. 그러면 불허가 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매각물권서상의 이 관계를 공란인 거를 토대로 해서 내시면은 법원에서 검토해서 그렇네요 하고 불허가를 보통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일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경매를 무시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꺼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매를 꼭 내가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아는 눈, 그러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빌라왕 사태로 인한 그러한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이 전세 사기도 사실은 우리가 등기부 볼 줄 아는 힘만 있어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하시면 이런 등기부 등본에 대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동산으로 인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힘에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경매를 안 하시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대한 사기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이 경매 방송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보는 등기부 등본은 보통 표제부, 그리고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개의 권리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표제부가 2개입니다. 왜냐하면 한 동,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뭐 최소 1개 동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십 개 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호실의 동, 호실이 속한 그 동에 대한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뭐 101호, 1101호 그런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호실이 있잖아요. 그걸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가 2개가 있고요. 갑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고 그동안 압류관계가 있는지 또는 이와 같이 압류관계가 있는지 내 소유권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는지 경매가 혹시 생겼다면 경매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갑구고요. 을구는 소유권 위에 특히 대출,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에 대한 그런 표기가 되는 곳이 바로 을구입니다. 자, 그래서 갑구 보시면은 소유권이 최초 소유자가 1996년에 소유자 박땡땡 씨가 소유를 하셨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자 전땡땡 씨에게 2010년 1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도 역시 보면은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이었어요. 즉, 이 전땡땡 씨도 박땡땡 씨가 어떠한 사연에 의해서 경매에 이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전땡땡 씨가 경매를 통해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도 역시 보시면 그 이후로 압류, 보시면 재산세,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에 대한 압류니까 사업을 하신 분 같아요. 또 세무이과에서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관악구 그렇게 돼 있죠. 압류가 있는 걸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사정이 힘드신 분이구나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강제격리 결시결정, 강제격리가 언제였죠? 김땡땡 씨가 강제격리를 냈었는데 이거는 취하를 했었고요. 추가로 20번에 보시면은 20번에서 보면 이거 위에 강제격리 나온 것을 취하했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가는 겁니다. 빨간 줄은 취하했다는 거고요.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다시 났어요. 20년 4월에 다시 임의경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스탠다드 아까 채권자 있죠? 채권자 AMC회사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위탁받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임의개시를 넣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면 되고요.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 차이는 강제경매는 개인이 법원에 허락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고요.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 사실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이 물건이 그냥 경매 나왔다. 자, 사연을 보니까 자, 을구는 소유권 위에 특히 대출관계, 차용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채권 채교육이 아까 전땡땡 씨가 소유권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은 날, 그날 1월 22일 날 같은 날이죠. 아까 1월 22일 날 낙찰을 받았고 22일 날 역시 같은 날에 보통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새마을금고 여기 보시면 근저당권자가 장흥 새마을금고죠.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33,200만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땡땡씨가 신땡땡씨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최땡땡씨로부터 또 근저당권 설정을 또 했네요. 그죠? 채무자가 최땡땡씨니까 아까 여기는 아마 채무자, 아까 소유자였어. 전땡땡씨는 소유자였고요. 채무자가 지금 여기는 최땡땡씨, 아마도 배우자로 유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요. 그죠? 배우자나 되니까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줄 것을 승낙한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래는 최땡땡씨가 채무자였는데 근저당권씨가 신땡땡씨였는데 근저당권자를 자 이전합니다. 보면 이 AMC 회사로 이전하죠. 어느 날 2020년 어느 날 이전을 합니다. 즉 개인이 이 채무를 받아나기에 내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회사에 위탁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보통 뭐 한 17% 뭐 그 정도 20% 그렇게 뭐 단계에 따라서 보통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가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감정평가서입니다. 아까 법원이 경매개시를 기입등기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고 했죠. 그럼 감정평가, 여기는 1심 감정평가법인에서 2주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아파트 전체에 대한 어떤 쭉 감정평가를 쭉 하고요. 보시면은 요 관계를 보기 위해서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얼마로 설정했는지.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는 현재 토지가 한 4억 2천 정도 되고 건물이 1억 8천. 그래서 합계금액 6억 100만 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시세만 알고 있잖아요. 시세만 알고 있는데 토지와 엄격하게는 토지와 건물로 가격이 나뉩니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될수록 즉 건물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에 비해서 보통 새 건물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 되고요. 이렇게 오래될수록 건물 가치가 토지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은 뭐 영원한 거죠. 자, 신림동 권영 1차고요. 이 아파트는 재밌는 것이 지금 조합설 인가된 지 2년 된 건물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즉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파트를 첫 부가TV 최초의 어떤 경매 방송에서 첫 물건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를 하시면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많은 부동산 물건들에 대해서 아주 그래도 얕게나마 지식을 쌓으실 수가 있어서예요. 그래서 또한 경매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재건축 단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10단계 일반 분양 단계까지 있는데요. 일반 분양하면 뭐 끝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 10단계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단계는 안전진단 2단계부터 7단계 관리처분 단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정추 조사관이라고 이 단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안전진단, 정비구역진단,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 단계에 따라서 각각 가격이 오릅니다. 피가 각각 붙는 것이죠. 피가 이렇게 따라서 붙어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사업의 어떤 리스크는 어때요?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는 위로 갈수록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리스크가 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업의 리스크가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재건축 물건에 투자하면은 물론 피는 좀 더 높아지지만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부터는 보통 한 7년 이내 그때부터도 7년 걸리거든요. 그래도 안정적인 단계다. 그리고 이 재건축이 빠그러질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적어지는 거고요. 물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시행 인가 후에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사업시행 인가 후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은 좀 더 일찍 할 때 있습니다. 보통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당연히 가지. 또 타이밍상으로
저점 원저리 또 상승장의 초기에는 그때부터는 어떤 사업이 빠그러질 가능성이 적거든요. 사업성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도 들어갑니다. 물론 재건축일 경우입니다. 자, 이 아파트 보시면은 자, 한번 자세히 이제 보시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자, 이 아파트 최저점이 2012년 11월이었고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보시면 2012년은 침체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상으로는 침체기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 수도권 아파트 99%의 아파트는 부동산 사이클상의 저점 부근, 침체기 회복기상의 가장 저점 원저리에서 다 저점을 찍습니다.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아파트 최고점은 2020년 12월에 7억 2,500만 원을 찍었고요. 12월에 역시 6억 7,500만 원을 찍고 그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왜 거래가 없을까요? 이것도 아마 재건축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당시 이때 이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났다 그랬죠? 2020년 12월 30일에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당시 그러니까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투가 지역이죠.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물건의 어떤 조합원의 그 권리를 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2020년 12월 30일 이후 그 후로 계속 거래가 없는 거고요. 다만 규제가 얼마 전에 풀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은 하락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그나마 처리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어떤 물건도 거래가 아니냐,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예외적으로 이 물건을 소유하신 분이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 내가 10년 보유 또는 5년 거주한 물건은 거래가 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7평형 이 아파트에 17평형도 있습니다. 17평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즉 21년도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세는 한 8억 정도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호가는 한 7억 정도에 7억 3천 뭐 저층 고층 가릴 것 없이 한 7억 3천 정도의 지금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시사조사도 당연히 돼야지만 우리가 손품 팔면서 뭘 해야겠어요? 비교 단지가 있어야겠죠. 근처에 이 아파트와 비교될 만한 단지들에 대한 시세조사가 있어야 더군다나 이 아파트 아까 30평형 거래가 없었죠. 그죠? 22년, 21년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들에 대한 시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영 아파트가 여기에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신림 프로조 1차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가TV에도 지금 똘똘한 아파트 대상 아파트에 신림 프로조 1차는 들어가 있고요. 이 아파트도 재건축 단지라서 제가 이번 달에 2월 달에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이 아파트도 저점은 역시 2013년 1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침체기 또는 회복기 항상 저점 언저리에 모든 아파트 수도권의 대부분의 아파트 99%의 아파트는 저점이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아파트 최고가는 21년 9월에 11억 6천 찍은 바 있습니다. 31평형 기준입니다. 아까 건영 아파트는 30평 기준이고요. 이 아파트 31평형입니다. 최저가는 작년 11월에 7억 2,100만 원 찍었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5억 7천만 원이 하락되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락률은 약 38.3%.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금 하락률이 굉장히 크죠. 그게 하락장 초기라서 그래요. 이 급락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하락률도 큰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역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 5억 7천의 가격이면 이거는 전의 아파트였네요. 그래서 좀 잘못 제가 골랐고요. 어쨌든 전 아파트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건영 아파트와 비교해 보자면 아까 2020년 단계 거래만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20년 12월에
최고가는 7억 2,500만 원이었고요. 최저가가 6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이 프로지오가 지금 20년 12월 당시에 가격을 보시면 8억 7천에서 9억 3천까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충 한 2억 정도 시세 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노후도의 차이겠죠. 당연히 신림 프로지오는 그래도 19년 차고 아까 건영은 30년 차 아파트고 또 프로지오는 좀 더 대단지죠. 1400세대에 1456세대 대단지고 아까 건영의 차는 한 460세대 정도의 중단지입니다.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한 9억 2천에서 10억 6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호가도 한 8억 5천 그리고 9억까지 호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손품을 통해서 이런 비교 아파트들도 뭐 두 대 단지로 좀 더 많을수록 좋겠죠. 저는 두 단지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비슷한 단지입니다. 좀 21년 초 그리고 20년 차 넘었고요. 465세대 세대수도 한 비슷한 단지들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아파트 보시면은 임강 아파트고요. 우리 지금 해당 아파트 물건지 아파트가 여기 있으니까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아파트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도 역시 보시면은 최저가는 언제였어요? 지난 사이클상의 최저가는 2013년 11월 역시 회복기 초기입니다. 서울이 2013년 9월부터 최저점을 찍고 회복기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 아파트 11월에 저점, 개별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틀리니까요. 13년 11월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자, 그래서 이 아파트 지금 최고가는 21년 9월에 8억 3천만 원 찍은 게 30평 같은 평수네요. 8억 3천 찍고 그 이후로 한 7억 4천 정도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22년에. 자, 시세는 한 7억 4천에서 8억 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자, 호가로 보시면 한 7억 8천 정도. 그래서 아까 건영 아파트보다는 한 5천 정도 호가상으로는 더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손품 팔 것 바로 호재 부분인데요. 이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관악구에 지금 현재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서부선이죠. 이미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개통 예정인데요. 서울대부터 해서 은평구에 있는 세전역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구 신림동의 서부선이 지금 이미 신림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신림선은 역시 관악산 주차장역을 기점으로 해서 여의도 이 색강역까지가 종점역이 되겠고요. 이 아파트가 보시면은 중간에 보라매 공원이 플랫폼역이 돼서 여기서 지선으로 난곡선이 추가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건설 계획이 잡혔고 지금 예타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국민은행역이 이 아파트가 있는 근처에 바로 역세권 근처에 있고요. 난곡사거리역 그리고 신대방역을 거쳐서 보라매 공원역에서 신림선으로 갈아타고 여의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업무직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런 교통호재가 있다. 또 교통호재만 있느냐? 개발호재도 있습니다. 개발호재는 바로 제일 큰 것이 신림뉴타운이죠. 신림뉴타운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재개발구역. 신림동도 보시면은 우리 관악구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죠. 금강구 노도강 중에 하나니까 낙후된 지역이고 재개발이 드디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은 이미 진행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3구역은 철거가 이루어져서 이제 일반 분양 앞두고 있고요. 여기 2구역 같은 경우는 관쳐놔서 이제 철거 또는 이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 철거 예정이고요. 신림 1구역이 대장 지역이죠. 신림 뉴타운 중에서는 여기 이제 서울대 그 벤처역 바로 역세권에 있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나서 이제 단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규모 4,250세대 매머드 단지이고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대장 단지가 되겠습니다. 신림동에. 자, 그리고 현재 7구역은 오늘 말씀드리는 경매물건지 건영 1차 아파트하고 아까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강 그 아파트도 요 근처에 있고요. 난양초 근처에 있네요. 자, 그래서 7구역도 지금 신통기획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손품을 파시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장의 표에 일단 집대성을 손품 판 거를 약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관악구는 서울시하고 사이클이 거의 일치합니다. 저점도 서울이 지난 2013년 9월에 저점이었는데 지난 사이클상 이 관악구도 보시면 2013년 8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회복기가 2017년 3월까지였는데 관악구도 2017년 11월까지 그리고 1차 급등기가 서울 같은 경우 2019년 5월에 있었는데 관악구도 2019년 6월부터 바로 1차 급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급등이죠. 2020년, 21년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한 그런 2차 급등기가 서울의 경우에 19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6월에 그 정점을 찍었는데 관악구에도 2019년 6월부터 2020년, 22년 4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저점이 언제라 했어요? 2022년 11월, 즉 지난 하락장의 끝 무렵이죠. 이 저점이 2014년 9월이니까 요 언저리가 되겠죠. 2012년 11월에 이 아파트는 먼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회복해 나간 거죠. 서서히 회복하다가 급등기를 타고 최고점 언제? 2020년 12월입니다. 7억 2,500만 원에 최고점을 찍었죠. 물론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최소한 조합 설립이 안 되었다면 더 높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재건축 진행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그 관계로 20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30평형의 경우에는. 그리고 차익을 보시면은 4억 7,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저점 대비 최고점이. 그래서 무려 190%가 상승했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 거래는 없었네요. 그래서 뭐 최저점, 고점 대비 저점은 현재 하락률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손품 판 것들을 토대로 저는 이렇게 한 장에 그 약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손품 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입지에 대한 결과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건영 1차 아파트이고요. 교통상으로 보시면 2호선 신림역이 버스로 15분, 신대방역도 버스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통은 다소 좀 미흡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자가 있다고 했어요. 신림선이 이미 개통됐고요. 신림선의 지선인 난곡선이 이제 개통되게 되면 국민은행이 이 아파트도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물론 난곡선이 현재 예타 단계이기 때문에 뭐 착공하고 이게 실제 운행되기까지는 적어도 7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완료되려면 아직도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마 개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면에서 어때요? 교육면에서는 바로 미성초등학교가 도보 3분이고요. 미성중학교가 도보 7분 거리, 그리고 신림고도 도보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초중고가 다 일단은 그래도 가까이 있다. 물론 학군,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가까이에 학교는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을 보시면은 뭐 작은 마트들은 뭐 근처에 다 있고요. 어느 뭐 지역이나 다 있고, 다만 큰 마트, 대형 마트의 경우 이마트 구로점이 차로 8분 걸리고요. 롯데백화점 관악점도 차로 한 12분 정도면 갑니다. 그리고 병원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보라매 병원도 차로 13분 정도면 갈 수 있어서 편의시설은 무난하다. 자연환경도 보시면 근처에 독산 자연공원이 있고요. 또 조금 멀리 가면은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구의 자랑이죠. 관악산. 자, 그리고 개발 호재도 있다 그랬죠. 아까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재건축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이고요. 그리고 신림 뉴타운이 지금 관악구의 1구역, 2구역, 3구역 이미 많이 진행됐고요. 7구역도 신통기획에 이번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진행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입주 물량을 보시면 2023년에 관악구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2024년에도 거의 새로운 신규 입주 물량이 없고요. 서울의 경우에도 올해의 경우는 한 24,000세대,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도 한 13,000세대로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적은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손품을 팔아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관계 및 함정, 그리고 임장 여부, 손품을 팔고 난 후에 이렇게 임장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권리관계 보시면 소멸되지 않는 권리 아까 없다고 했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한 분 계신데 아마도 최땡땡 씨인 걸로 봐서는 채무자의 가족인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조사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물건에 대한 함정이 다만 있다고 했어요. 어떤 함정? 자, 소유자가 경매 신청자의 채무를 1680만 원밖에 안 된다 했어요. 신청 금액이. 그래서 채무가 적죠. 금액이. 그래서 경락잔금 지급일까지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낙찰되고 한 달 정도 후에 경락잔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한 달 안에만 우리가 내면은 경매를 취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변수로 두어야 하고요.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없고요. 함정 하나 있다는 것 알아도 됐고요. 자, 임장 여부도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똘똘한 아파트, 적어도 우리가 부가TV에서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서비스 통해서 권해드리는 똘똘한 아파트, 또 분양아파트, 입주예정 아파트들은, 신규 대단지 아파트들은 우리가 굳이 임장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왜?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검증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구축,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임장을 가보셔야 해요. 자, 왜? 재건축 아파트들은 재건축 추진 중, 이 아파트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라고 했고요. 그래서 재건축 진행 상황 단계, 20년에 설립됐는데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밟고 있는데 제대로 밟고 있는 건지, 조합 설립 후에 보통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현장 가셔서 조합 사무실 들리시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물건이 원래 규제지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근데 관할권은 얼마 전에 규제지역에서 해지됐죠. 그래서 지금 해제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물건인 건지, 그 관계 역시 조합 사무실 가셔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러서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되면 현금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껏 낙찰 받았는데, 그죠? 그리고 기타 손품 사항도 당연히 확인하셔야겠죠. 그리고 시세 확인은 어때요? 지금 20년 이후로 30평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르셔서 현재의 시세, 거래된 시세도 한번 확인 당연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임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품 팔고요. 그리고 임장이 필요하다면 임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여러분 찐 임장 스토리 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한편 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지역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또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사이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다 제가 방송을 나누어서 할 거니까요. 앞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장짜리 종합평가표를 만듭니다. 물론 이건 일반 매매 경우에 더 제가 하고요. 뭐 경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신림동의 경우에는 이 관악구 해당 물건의 경우입니다. 제가 입지평가표가 있고요. 본질 요소, 즉 입지를 나타낼 때 교통, 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에 대한 입지 분석하고요. 또 지역 분석을 하면서 일자리, 호재, 공급에 대한 것도 손품을 파밀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가산 요소로 두고 있고요. 또한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한 점수를 또 따로 줍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를 이와 같이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다 가중치를 두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의 경우에는 교통 부분에서는 B, 그래서 20점이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좀 낮다고 했죠. 그래서 8점입니다. 20점 만점에 8점. 그리고 편의시설은 그래도 우리가 백화점, 마트, 쇼핑몰 한 군데 이상 있고 종합병원도 한 군데 이상 있기 때문에 만점 15점 중에 12점.
그리고 자연환경은 강산천, 호수 중에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역시 B등급. 그래서 10점 만점 중에 8점. 그래서 8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 요소 중에서는 48점을 이 아파트가 해당이 됐고요. 가산 요소 중에서는 일자리 요소는 지금 관악구는 직접적인 양질의 일자리는 없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6점. 그리고 호재 부분에서는 다만 지금 지하철 시설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급 면에서 관악구 아까 입주 물량 없다 그랬죠. 서울도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역시 입주 물량 역시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가산 욕수요 역시 26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74점. 원래는 제가 그래서 74점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B 전체 만점 기준으로 해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제가 나누고 있고요. C등급 이하로는 제가 원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좀 더 두어서 한 10불 이상이면 제가 입찰을 들어가는데요. 이 물건은 점수상으로 따지면 C-예요. 근데 아까 자체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 물건은 가외 점수입니다. 그래서 10점을 합치면은 74 플러스 84. 그래서 B-에 해당하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입찰 들어갈 만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임장을 물론 가보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 모든 점수는 임장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임장을 안 갖고 손품만으로 그냥 추정을 해서 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 내가 입찰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하면 기입찰표를 쓰시는 거예요. 보시면 해당 날짜 23년 2월 1일이었죠. 법정에 가시면 입찰표 있고요. 경매지에도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경 물건번호, 사건번호 적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성함 적고 도장 찍으시고요. 뭐 인감도장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적으시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사시는 곳. 여러분 뭐 희망동네 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압구정동에 최종 제 살고 싶은 희망동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1번 가죠. 압구정동 썼습니다. 그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입찰표에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죠. 이 입찰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괜히 엄하게 쓰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입찰가 어저께 저녁에 다 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5억 899만 8천원에 감정가는 6억이었었고 지금 최저가가 한 4억 8천 정도 됐었잖아요. 저는 한 5억 899만 8천원을 입찰가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뉴스에 나온 건 뭐예요? 55억 또는 50억 그렇게 써갖고 이분 당연히 다 내셔야 해요. 이거 취소 안 됩니다. 이걸 이유로는 경매 취소 취하할 수 없고요. 다 내거나 물론 50억을 낼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보증금으로 낸 10% 보증금 4억 8천원 4,800만 원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가격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자의 보증금 내가 본인 이름 쓰시고 도장 쓰시면 나중에 폐찰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두구두구둥. 자, 오늘 오후에 제가 오늘 일 끝나고 오늘 제가 이제 사업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낙찰이 됐어요. 그 페이지를 가서 제가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매수인이 김땡땡 씨가 한 명만 입찰을 했어요. 한 명만. 정글에도 한 3분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지금 하락장의 초기 급락기이지만 그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서 그래도 3분 정도는 들어가시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 분 들어가셨고요. 5억 900만 원에 낙찰 받으셨네요. 제가 아까 5억 899만 원 정도, 99만 8천 원 정도에 제가 예상 입찰가를 제가 적었죠. 저 들어갔으면 2등이었네요. 아깝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모의 입찰 해보시고 아까워 그런 거를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한 10번 정도만 앞으로 방송하는 거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따라서 저와 같은 단계를 밟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손품 다 팔아보시고요. 실제 임장도 여러분은 다 가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장 가보시고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예상 입찰가도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낙찰가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입찰장 가서 실수하지 않겠어. 자신감 붙이시면 입찰장 가시면 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한 3번, 5번, 10번 제가 방송하는 내용마다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괜히 뭐 어려운 용어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쉬운 물건만 하시면 돼요. 물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경매의 세계 바로 한번 들여보시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꼭 낙찰을 위해서 경매 배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매는 여러분 배우셔야 한다는 것 꼭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5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제가 이 가격을 이분이 잘 받았다. 또 제가 입찰가를 이렇게 산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방송 끊었다가 다시 해서. 자, 5억대, 이 아파트가 5억대 처음 들어온 시기가 2018년 9월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부가TV 또 제가 예측하는 그 가격대, 저점 언저리, 또 무릎 이하, 바닥까지가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언저리의 가격이 바로 무릎 이하의 가격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아파트 보시면 2018년 9월 정확하게 제가 목표한 무릎 단계가 그때 5억대를 처음으로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5억 900, 한 5억 1000 정도 쓰셨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18년 예를 들면 한 7월, 6월 정도의 가격인데 실제로는 2018년 그 전 가격이 한 4억 중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4억 8천 한 번 더 유찰돼야 돼 하고 예상했던 것도 아마 그런 관계로 보셨던 것 같고요. 이분도 저는 실수요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부동산 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단타 목적으로 파실 목적으로 낙찰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선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님 말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